네,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여야는 주요 승부처를 돌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종원 IPK 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무산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입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보니까 18.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17.5%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높기는 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든 야든 어느 진영 상관없이 모두에게 높은 투표율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사전투표율 높은 것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지금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지난번보다는 높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된 2014년부터 됐으니까 꽤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주거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다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외출을 했다가 아니면 다른데 뭐 이제 여행을 갔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 차례 지금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조작이 있다는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일종의 논란 자체가 많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전국적으로 지금 그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분명히 보입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각 당이 사전투표를 끌어올려야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대체적으로 지방선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신의 지지층을 얼마만큼 이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당이 전 공이 지금 다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그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역시나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가 가장 낮은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광주 전남 지역이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라 각 지방에서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투표율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확인했지만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은 예상했던 그대로였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 4년 전 지방선거까지만 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분명히 민주당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는 불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전투표일이 길어지고 그것이 투표율 분산 효과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이제 드러났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사전투표율 높은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투표율을 보면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은 투표율일 수 있다. 그럼 결국 지난번에 60% 정도의 투표율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높지 않은 투표율에서 관건은 그러면은 누가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될 텐데 뭐 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 승패가 어느 정도 좀 엇갈린 지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겠지만 지금 치열한 접전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제2상 지역에서는 이 낮은 투표율에서 얼마만큼 지지층을 끌어오느냐, 이게 아마 최대 이제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60대 이상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고 또 그 이하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우세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 낮은 투표율 하에서 얼마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가 곧바로 승패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최종 투표율 못지않게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
경합지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막판 판세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9곳에서 우세하고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하고 있고 경합인 지역이 4곳이었어요. 7개 이제 광역단체장 자리 중에서는. 그러면 그 4곳을 두고 접전이지 나머지 그 13곳은 예측한 대로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저는 뭐 큰 틀에서 여론조사 내용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커다랗게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커든 뭐 말실수라든지 네.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은 뭐 너무 오만하다든지 또는 이런 말실수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이슈에서의 어떤 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역전이 일어나는 지역이 곳곳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국민의힘 보면은 커다랗게 그런 어떤 그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반면에 추격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박완주 의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586 논란이라든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내분에 휩싸여 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딛고 역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지지층의 결집 이게 과연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뭐 그 한명숙 후보나 또는 종로에서 그 역전했던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예.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실수가 없는 거 반대로 민주당 내부의 내분이 큰 거 이런 걸 비춰 본다면 그 여론조사와 다른 어떤 대이변을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께는 제가 예.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접전 지역이 지금 4곳이잖아요. 예, 예. 경기, 인천, 대전 그리고 세종 이게 네. 4곳인데 예. 이 4곳 중에서 어떻게 서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그럼 뭐 결국은 지금 뭐 앞서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지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당의 지지층이 또 얼마만큼 결집했나에 중요하지만 문제는 중도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 양당에서도 약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내의 자승과 반성을 이야기하고 86세대 용태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당내 지지층에게 지금 들으라는 이야기보다는 중도층을 결집하겠다. 중도층을 어떤 식으로 끌어오는 나름대로 한 단초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약처장까지 여성을 전격적으로 발탁하면서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 부분들은 난 혁신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좀 이걸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기엔 아직 좀 이른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어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진실 공방만 지금 오고 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당정 이제 그 영수회담 이런 것들을 제안한 게 결국은 내분 사태에서 시선을 조금 돌리려고 그런 제안한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런 과연 이런 지금의 어떤 내부 위기를 갖다가 분열의 위기를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 즉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의 그런 어떤 그 갈등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외부로 아무리 시선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곧바로 이제 지방선거의 어떤 그 위기로 이어지고 이게 당내의 어떤 그 대격변 뭐 이런 대충돌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차 교수께서 앞서서 이제 박 위원장이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입장 발표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속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과연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 내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뭐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상당히 일종의 뭡니까 이게 이제 내부 총질처럼 비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뭡니까 공개 사과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 사과가 3일 전화로 끝났다는 둥, 뭐 굴복했다는 둥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굴복을 했다기보다 일종의 작전상 후퇴 아니었을까.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떠났던 민심이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내 분란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는 내가 고개는 숙이지만 내가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측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사과 뒤에 한 이야기가 지금 당내 혁신위원장 자리를 달라 말라 했다는 식의 그 이야기를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더 큰 지금 당내의 내분을 이게 지금 뭡니까 분출하는 하나의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윤호중 위원장이 실수를 한 것이다. 그렇죠. 예. 윤호중 위원장이 실수라기보다는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8.6 용태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하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사 모르겠습니다.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혁신위원회 정도를 기구를 만들자고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이래 흘리는 행위 자체가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결별해야 될 정치적 구태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이 지금 향후 한자 지금 당면한 선거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는 뭐 지금 두 사람의 합을 하고 다시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8.6 용태론을 통한 세대 교체라든지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서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지향점은 사실 바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의 문제는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회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합의안을 내놓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이 시국에 이걸 들고 나왔을까? 소위 말해서 지금 86 그룹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당내의 주류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에 이 주류 세력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걸 노려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사주한 것이 아닐까라는 정치적 음모를 내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왜? 정치적 경험도 없고 나이도 26살밖에 네. 안 되는 아주 그러니까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와 정말 용기 있고 강단 있는 젊은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당 안팎에서 지금 얼마만한 지금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예. 저는 어느 특정 계파나 특정인의 사주에 의해서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한 젊은 정치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상황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이재명 후보가 추천을 해서 데려온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하고 있는 이재명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선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어떤 좀 입장을 내놓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중재의 노력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물론 언론에는 노출이 되고 있어요. 외부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대당원 메시지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편을 드는 순간 대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며칠 선거를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이제 다만 이 부분을 어쨌든 선거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게 다 공개가 될 거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제 대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 전에 어떤 그 최소한의 로드맵 정도는 합의를 하는 정도에서
그 좀 중재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 물 밑에서요? 그렇죠. 이렇게 중재 노력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중재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네. 앞서서 뭐 혹시 선거 패배 이후에 그 책임 공방을 586에게 미루기 위해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배후 조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일각의 예측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요. 결과론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진정성 이거 분명히 그것이 출발점이었다. 이제 다만 그것을 받아 안는 기존의 그 지도부, 이 윤호중 지도부가 이거를 얼마만큼 받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윤호중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쇄신의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당내에 하나의 원보이스. 그동안에 민주당 그러면은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원보이스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이 원보이스가 드디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나 또는 중도층이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결국은 대실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586 이선 후퇴 네. 이 화두가 결국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누구도 지금 중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민주당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격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민주당 상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민주당 내에 있는 전당대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선거 결과를 손에 쥐어들고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 갈등이 있었다면 여당 내에선 당정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락된 이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네. 당에서 좀 더 힘이 실린 이야기, 당에 좀 더 힘이 실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윤종원 IBK 은행장께서 슬기로운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나 국무조정실장이 가지 않겠다고 발을 빼버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종원 행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윤핵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윤핵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 윤석열 행정부가 내세웠던 책임 총리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종원 행정 같은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을 그러니까 기획하고 집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인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이 지금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당내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 아마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인민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당의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난감한 것이 지금 국무조정실장은 사실은 이 지금 총리를 지금 보좌하면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총리의 복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총리가 내가 이 사람 쓰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그러면 당에서 저러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되면 그 순간 이 지금 총리의 위상과 근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않고 웨이den시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지금 아무래도 오랫동안 관료를 했고 고위 관료를 했기 때문에 윤종원 행정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양쪽이 계속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 모두에게 다 부담이 되니까 내가 빠지는 게 맞다고 해서 빠짐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에게도 크게 타격이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슬기롭게 해결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네. 한덕수 총리의 약간은 좀 모양새가 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방금 전에 이제 책임 총리제를 둘러싼 관료형 총리가 과연 책임 총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네. 뭐 그 부분은 뭐 저도 수긍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에 그 소위 인사들을 보면서 아니 그동안의 대선 과거의 그 대선이 끝난 이후의 인사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당에서
안에서 공신들이 노력한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이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자리 배치를 소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력 중심의 어떤 그 인사를 하겠다. 이런 미명하에 관료들이 수혜를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입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고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사에 뭐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또 각자 선거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코드를 넘어서는 우리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제까지 고생한 우리도 저런 자리 못 가는데 아니 그럼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까지 저런 자리에 올려야 돼? 당장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이번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스타일은 능력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여성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에 여권의 눈치를 보면서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밀린 건 아닙니다. 후보자가 결국은 자진 사퇴한 거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대통령의 인사나 아니면은 어떤 총리의 그런 그 인사 제청권에 있어서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총리 위의 윤핵관 뭐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소위 그 국정 어떤 소위 말해서 당정 그 관계에 있어서 네네. 좀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당의 입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번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의 눈치라는 표현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거라면 좀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권성동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인사권에 대해서 여권이 대통령에게 감나라 배나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죠. 눈치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다. 이제 사실상 물 밑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집권 중반 이후 넘어가면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도 충돌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추경 처리와 관련돼서 본회의가 오늘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네. 어제였다가 오늘로 연기됐는데 또 이게 내일로 연기됐는데 내일도 열릴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잠정 합의라고는 했는데 오늘 불발된 걸 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여야가 지금 상당히 이제 쟁점을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지금 당정이 마련한 지금 2차 추경안의 그 지금 예상 그러니까 지금 지원 규모는 6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일괄 지급하면 안쪽으로 하면 그 이 중소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이렇게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손실 보상을 좀 소급해서라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8조 정도는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만약에 그런 또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그 코로나 시기 때 조금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외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돈을 좀 더 주자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 기존의 정부안이 만들어 놓은 그 정도로 하자는 예. 지금 이 지원 액수의 차이를 둘러싸고 상당히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양쪽의 힘겨루가 지금 더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지금 목전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의 주장대로 이 추경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나름대로의 선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 홍보 효과를 갖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양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이게 통과되려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5월 29일까지가 지금 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지금 자정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완전히 공중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추경안이 무산될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한 달 뒤가 될지 두가 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추경은 속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 처리가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빨리 지급이 돼야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뒤로 갈 경우에는 여야 모두가 지금 상당한 공격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극적 타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민주당에서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극적 타협을 위한 명분 마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니다. 만약에 이게 무산될 경우에 그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뭔가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증액을 갖다가 지금 8조를 요구하고 있다면은 뭐 최소 몇 조라도 더 올려서 그러려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여권의 논리를 갖다 반박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협치했다 이렇게 모양새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내분 사태에 빠졌던 어떤 당의 그 지지층들에게 우리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 보였지 않냐 우리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586 문제 지금 급한 거 아니니 급한 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시선을 당내에서 외부로 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 제의한 것들은 다목적 포석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걸 통과시키면 앞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그 민주당 당 내홍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태를 갖다 돌이키기에는 뭐 이것만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이슈로 덮는 그런 효과는 있을까요? 그렇죠. 이슈로 덮는 효과 그리고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수회담 아니더라도 막판에 어떤 대반전 이런 부분들은 대타협 이런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됐었는데 이게 불발된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연기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발목 잡을 줄 몰랐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 입장을 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 힘든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끈끈이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걸 갖다가 자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나름대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야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둘러싸고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 시한 자체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일 자정까지거든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야 모두가 엄청난 아마 정치적인 상당한 뒷감당이 힘들 정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의 그런 격렬한 말들이 주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봐온 그러한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 그것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부디 여야가 협의를 해서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